거제도 앞바다에는 오늘도 거대한 쇠붙이들이 떠 있습니다. 아파트 15층 높이, 축구장 3개 길이의 거대한 배들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풍경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맨주먹으로 이 거대한 산업을 일궈냈습니다. 갯벌 사진 한 장과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으로 영국은행을 설득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즉 LNG선의 70% 이상이 우리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30년 동안 우리 가슴을 짓눌러온 아주 불편하고도 뼈아픈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정작 그 배가 팔릴 때마다 조용히 뒤에서 돈을 세며 웃고 있는 진짜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온 우리 기술자들의 처절한 생존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벽돌 한 장, 철근 하나, 여러분의 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임대료가 들어올 때마다 뜬금없이 설계도 한 장 던져줬던 사람이 나타나서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건 내 아이디어니까 라면서요. 여러분은 뙤약볕 아래서 살갗이 벗겨져라 일했는데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펜대 하나 굴리고 돈을 쓸어 담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30년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고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작은 회사 GTT입니다. 직원 수는 1000명도 안 됩니다. 공장? 없습니다. 굴뚝? 당연히 없죠. 이 회사는 철판 한 장 직접 자르지 않습니다. 용접 불꽃 한번 튀겨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8%입니다. 100만 원을 팔면 68만 원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도 30% 수준이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일 때도 40%에서 50%를 오가는데 이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남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특화와 설계도를 빌려주는 것. 바로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담는 거대한 탱크, 그 화물창의 설계도입니다. 한국조선소가 배 한 척을 3,600억 원에 수주하면 그중 약 5%인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을 이 회사의 로얄티로 줘야 합니다. 앉아서 현금을 챙기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건 우리인데 돈은 그들이 법니다. 우리가 밤새 용듯하고 추위에 떨며 조립해서 배를 완성하면 그 순간 파리의 사무실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회사에 가져다 바친 돈만 7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7조 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최신식 종합병원 하나 짓는데 5천억 원이 듭니다. 대형 병원 15개를 짓고도 남는 돈이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앞으로 2029년까지 3조 원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합치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걷어서 프랑스 회사에 갖다 준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선소 사장이라면, 아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엔지니어라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술이 없으면 빌려 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간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술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가혹했고 그 기술 종속이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도 우리 기술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한국형 화물창 국산화 프로젝트, 이름하여 KC1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쉬운 싸움은 없습니다. 특히 기술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4,800억 원짜리 재앙이 되어 돌아왔고 세계 1등이라는 자존심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기술자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했던 30년 전쟁의 기록을 하나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해야 했던 그 괴물 같은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영하 163도. 숫자로만 들으면 그저 춥겠거니 싶지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입니다. 남극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 영하 89도였습니다. 그 2배에 가까운 추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나나로 못을 박는 과학 실험 보신 적 있으시죠? 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튼튼한 쇠도 영하 163도가 되면 유리처럼 변합니다. 툭 치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저온 취성이라고 합니다. 액화천연가스, 즉 LNG는 기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서 배에 싣는 겁니다. 효율이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이 액체를 담으려면 탱크가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배는 가만히 있는 땅 위의 창고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뒤틀립니다. 그 거대한 충격을 견디면서 동시에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고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해야 합니다. 만약 작은 균열이라도 생겨서 차가운 가스가 선체인 강철에 닿는 순간 배는 유리처럼 깨져서 두동강이 날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프랑스의 GTT였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이 기술을 독점해왔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름지게 접어서 온도가 변해서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할 때 그 주름이 펴졌다 접혔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만든 겁니다. 마치 아코디언처럼요. 이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로 그들은 50년 넘게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선주들은 GTT 기술이 아니면 배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한국 배가 튼튼한 건 알겠는데 화물창만큼은 프랑스 껐어. 안 그러면 계약 안 해. 이게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배 한 척 팔 때마다 수백억 원을 떼어주면서 속이 쓰렸지만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 한국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해야 하냐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도 지원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국형 화물창을 만들자.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연구소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독자 기술 KC1이 탄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GTT 기술보다 더 단순하고 제작하기도 쉽고 로열티도 안 줘도 되는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2018년 마침내 KC1을 탑재한 배 2척이 건조되었습니다. SK 해운의 SK 세레니티호와 SK 스피카호. 이름도 멋졌습니다. 평온과 번영을 뜻하는 이름이었죠. 취양식 날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테이프를 끊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독립이다. 프랑스 놈들 콧대를 꺾어주자.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배가 바다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선체 외벽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계기판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화물창 내부의 영하 163도 냉기가 단열재의 틈을 비집고 나와 선체로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배 겉면에 하얗게 서리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콜드스팟 현상. 조선 엔지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 현실이 된 겁니다. 선체가 얼어붙으면 깨집니다. 배는 즉시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했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배를 보며 엔지니어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뜯어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열재를 붙이는 접착 부위에서 미세한 틈이 발생했고 가스를 막아주는 멤브레인이 찢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했지만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실패는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책임이었습니다. 백값만 3,600억 원입니다. 운항을 못해서 생긴 손실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누가 물어낼 것이냐? 어제까지 우리는 원팀이라며 어깨동무를 했던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SK해운이 법정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전은 흙탕물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설계와 시공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수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 손실액은 4,800억 원. GTT에 줄 로얄티 아끼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4,800억 원짜리 폭탄이 되어 우리 안방에 떨어진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뼈아픈 건 신뢰의 추락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한국형 화물창 그거 가스 샌다더라. 배 겉에 얼음이 얼었대. 역시 원조 맛집인 GTT를 써야 해. 짝퉁은 안 돼. K조선이라는 브랜드의 먹칠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카타르나 쉐일 같은 대형 선주들은 한국조선소의 배를 주문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창은 반드시 GTT 기술을 사용할 것. 굴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을 쓰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KC1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많은 연구원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내가 나라에 죄를 지었다며 술로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독립운동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이때 파리의 GTT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거봐, 너희는 안 된다니까. 그냥 얌전히 돈이나 내. 그들의 독점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배값은 오르는데 우리 마진은 그대로인 상황.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의 DNA에는 유별난 구석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튀어오르는 오기, 그리고 위기 때마다 뭉치는 단결력입니다. 실패는 쓰라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연가스지만 곧 수소의 시대가 옵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로 액화해야 합니다. 더 극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식민지로 남게 됩니다. 조선 3사는 각계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KC1을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은 KC2C를, HD현대는 KC2B를, 한화오션은 솔리더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람의 손을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KC1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용접 불량이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용접공이라도 0.7mm 두께의 얇은 금속판을 수 킬로미터 길이로 용접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날씨에 따라 품질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 이 녀석은 지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금속을 붙여나갑니다. 한화오션이 개발한 솔리더스 기술은 성능 면에서 GTT를 압도했습니다. 보이로프 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화가스가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날아가는 비율입니다. GTT의 최신 기술이 0.07% 정도 날아가는데 솔리더스는 0.049%입니다. GTT보다 40% 이상 가스를 덜 흘린다는 뜻입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죠. 가스가 돈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기술이 더 좋아요 라고 외쳐도 선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KC1 때도 좋다고 했잖아. 근데 얼어 터졌잖아. 내가 내 돈 수천억 원 들여서 너희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무모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아무도 안 사줘? 그럼 우리가 우리 배에 달아서 증명해 보일게. 2023년 삼성중공업은 자사의 LNG 벙커링선 그린 누리호에 개량된 KC2C 화물창에 탑재합니다. 이 배를 띄워서 실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갔다 오고 성공했다고 한 게 아닙니다. 무려 123번,
123회나 벙커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매번 운항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7,5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제주 LNG 2호가 통영에서 제주 애월까지 가스를 싣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국형 화물창을 단 배가 상하 분항에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KC1의 악몽 이후 10년 만의 쾌거였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박수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 성공한 건 작은 배입니다. 진짜 시장은 17만 4천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입니다. 게다가 GTT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련하고 교활합니다. 한국이 국산화의 속도를 내자 GTT는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소들은 GTT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수주의 67%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물량 공세입니다. 저가 수주로 시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는 한국이 없어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있으니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한국 조선업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는 GTT의 기술 장벽, 아래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 정말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기조, 바로 에너지 패권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가 펑펑 쏟아집니다. 이걸 유럽과 아시아에 팔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합니다.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톤마일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미국의 가스 수출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LNG선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배를 못 만듭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붕괴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적국인 중국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기술력 좋고 납기 잘 지키고 무엇보다 우방국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려는 움직임, HD형대가 미 해군과 협력하는 것, 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2025년 한국 조선 빅3의 매출이 53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HD현대 직원들이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조선업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냉정합니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LNG선을 만들 때 그때 조금 더 과감하게 원천 기술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당장의 수주에 급급해서 설계도 사서 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그 안일함이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10조 원이라는 빚을 남긴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기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 LNG를 넘어 액화수소, 액화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운반선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배들도 모두 극저온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GTT의 기술 종속을 끊어내지 못하면 미래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프랑스의 하청기지로 남을지 모릅니다. 거제도의 밤은 여전히 밝습니다. 수만 명의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연구원들의 눈물 속에 우리 조선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곧 한국형 화물창을 단 초대형 LNG선이 5대양을 누비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배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히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